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는데요. 제 아내와 아이를 가지며 생긴 슬프고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합니다. 부디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과제를 같이 하다가 연인이 되었고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28살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늦게 가지자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피임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혼초라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방패도 우리를 막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내는 퇴사를 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저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배가 불러왔고 계획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직급이 대리였던 저는 어떻게든 야근을 해서 수당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저를 보고 아내는 왜 이제 와? 나 임산부인데 좀 일찍 와서 같이 시간 좀 보내면 덧나? 라면서 제 속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해명을 하지 않고 미안해. 갑자기 일이 바빠졌네. 내가 맡은 일이 많아졌어. 당신이 조금 이해해줘. 라고 말하며 돈 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 뒤 아들이 태어났고 저와 아내는 부모가 되었어요. 자식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이고 진급이고 제 눈에 보이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쉽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졌으니까요. 게다가 부부관계도 더 좋아져서 저희 부부는 행복한 날들로 이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바로 들어섰습니다. 덕분에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이듬해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답니다. 훗날 시집보낼 생각까지 하며 내 딸은 평생 시집보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말도 못하는 작은 아기가 저와 아내를 보고 배시시 웃는 걸 보면은 심장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예뻐해서 그런지 아내는 저에게 여보, 우리 셋째까지 가져볼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게 지금도 충분하지 않을까? 당신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난 아이들이 너무 좋아.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마지막 셋째까지만 낳고 그만 낳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지금 내 월급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많이 힘들어. 당신도 알잖아. 난 아직 대리라고. 과장으로 진급하려면은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아. 라고 고백했더니 에이, 난 또 뭐라고. 우리에게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 도움 좀 받으면서 살면 되잖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이들을 돈을 생각하지 않으면 돼. 라며 태평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돈이 없으면 육아는 힘든 법인데 말이죠. 이듬해 아내의 계획대로 우린 셋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여전히 아이는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세 남매의 부모가 되었답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있어도 부부관계는 멈출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는 넷째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조심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이러다 넷째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 정관수술하면 안 될까? 내가 루프 시술을 받아도 되는데 사실 무섭거든. 난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당신이 수술하면 안 될까? 요즘 남자들 많이 한다니까 겁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해줘. 그러면 내가 밤에 더 뜨거운 걸 보여줄게. 라면서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는 더 뜨거운 밤이라는 단어를 듣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음날 정관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따끔하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요. 이러다가 남자의 기능이 끝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스스로 저는 나라를 잃은 얼굴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남자로서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뜨거운 마음은 여전히 가능했으니까요. 이후에 아이 셋의 아빠인 저는 가장의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기를 쓰고 경쟁하고 일을 한 결과로 동기들 중 가장 빨리 과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과를 위해 매일 밤새가며 보고서와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매달 받아오는 월급이 늘어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대부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물론 빠듯했지만 말이죠. 저는 우리 가정에 아무런 이상 없이 제가 눈 감는 그날까지 위기라는 게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금이 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매일 울고불고하는 아들, 딸들 사이에서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몸은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둘째와 막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냥 함께 자도록 놔두었죠. 매일같이 몸이 피곤하고 바쁘니 아내는 엄마의 삶을 택했고 저는 아빠의 삶을 택했어요. 예전처럼 뜨거운 부부 생활은 이제 추억 속으로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멀어지고 대화도 적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 셋이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저는 다시 맞벌이를 하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경제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지만 몸이 약해지셔서 더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을 알아보았지만은 오후 5시 이후로는 돌봐줄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돌아가며 칼퇴근을 해서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씻기고 돌봐야 했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밤을 새우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돌봐야 했는데 서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허구한 날 언성을 높이고 싸웠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징징거리며 울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 모습이 밉게 보였답니다. 매일 울고 불며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미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인 걸 아는데도 매번 한숨만 나왔어요. 게다가 아내의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솟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왜 여자가 양보해야 해? 엄마만 부모야? 얘는 나 혼자 낳았어? 여자라고 지금 깔보는 거야? 라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너무 지겨웠습니다. 눈만 뜨면 화를 내는 아내와 걸핏하면 때를 쓰는 아이들에게서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는 차장 진급에서 밀려나고 능력 없는 직원으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었어요.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회사에서 빠져나오는데 진급이 안 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육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것 때문에 지쳐서 어머니께 육아를 부탁드렸답니다. 제가 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아들이 잘 된다면 못할 게 뭐냐고 하시며 아프신 몸으로 손주들을 돌봐주시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새로운 술집으로 상사들을 모시고 가서 아부를 떨었답니다. 부장님, 제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 좀 봐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부장님. 매일같이 돈을 써가며 아부를 떨었으니 저에 대한 미움은 사그라들었고 다음 기회에는 저를 차장으로 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일보다 중요한 건 술과 아부였어요. 이후에도 상사들은 저의 사장을 봐주겠다며 업무를 조금씩 빼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애가 셋이니 주말에는 편하게 쉬라며 많은 일거리를 주시지 않았답니다. 물론 실적은 적지만 액수가 큰 건을 저에게 맡기신 거였죠. 제가 아무리 아이들 때문에 바빠도 일머리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는 제대로 처리했고 성과금을 두둑히 받았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상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술로 보답을 했고요.
그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반복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제 아내는 저희 회사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매일같이 짜증과 잔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또 외박이야? 술을 얼마나 마시길래 매일같이 집에 못 들어와? 당신 상사들이 우리 가족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좋아해? 라고 저를 다그쳤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죠. 나 이번에도 차장 떨어지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진급해야 돼. 그러니까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단 말이야.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아내는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늘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지 않은 날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술고래가 되어서 상사들에게 이쁨을 받다 보니 차장으로 진급이 되었어요.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봉도 인상되었고 성과금도 더 받게 되니 숨을 쉴 틈이 생기더군요. 그리고서야 가장에 다시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를 보며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거 다 알아. 가장 어깨가 무겁지? 그래도 힘내줘. 라고 힘이 돼주는 말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의 큰 실수로 우리 부부는 더 큰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진급 후에도 어김없이 상사들을 모시고 술을 마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진급턱을 몇 번이나 냈는지 손으로 세기도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부장님의 여자 지인이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는데 회사끼리 협력을 하면서 부장님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저와 상사들은 술집을 나왔고 제가 택시를 잡아서 상사들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니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술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죠. 그리고 한 잔, 두 잔 술이 계속 들어가며 저의 정신력은 알코올에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필름이 끊겨버린 거였죠. 이튿날 잠에서 깨서 주위를 돌아보니 모르는 장소였어요. 그렇다고 모텔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취한 목소리로 저기요, 누가 안 계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사람을 찾았죠. 잠시 후 물잔을 든 여자 CEO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그나마 주말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표정 뭐예요? 설마 기억 안 난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와 실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아, 네, 좀 기억납니다. 우리가 어제 같이... 그러자 그 여자는 됐어요. 책임지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서로 좋았으면 됐죠. 다음에 또 나랑 둘이 한잔해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저에게 꿀물을 타댔어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제 못 들어와서 미안해. 상사들이 진급했다고 난리야. 당분간은 이해 좀 해줘. 라고 말했더니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진급하니까 숨통이 좀 트인다. 열심히 해봐. 라며 저를 응원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저와 밤을 보냈던 여자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와 단둘이 술을 마시자면서 말이죠. 그 말은 또 같이 밤을 보내자는 말로 들렸고 저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도 하루에 100통을 넘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를 차단했고 다신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칼퇴근을 한 어느 날 아내가 거실에서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저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며 사진을 보라고 말했어요. 그 사진은 그 여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실수를 한 날 그 여자가 몰래 찍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나 필름 끊겨서 기억이 안 나.
내가 빚었다고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겠어? 정말이야, 난 몰랐어. 하지만 아내는 제 뺨을 때리며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어? 나랑 당신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마다? 정말 저질이야. 더럽고 추악해. 당장 나가라고! 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사실 처음이라는 말도 웃겨. 난 그냥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정말이야.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여보.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 혼자 애들 키울 자신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아빠로만 살아. 남편으로 살 생각 하지 말고. 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혼은 막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어느새 부장이 되어 있었고 아내도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예뻐지고 몸매도 20대의 모습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 같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도 있었고 각방을 써온 저는 혼자 자는 게 익숙해져서 아내에게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던 날 이후로 아내의 냉랭함을 녹일 수 있는 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외모는 사랑받는 여인의 외모이었고 그 사랑은 누가 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아내와 별다른 대화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유혹했고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뜻밖이긴 했지만 황홀하고 기쁜 밤이었죠. 제가 정관 수술하고 거의 10년 만에 아내와 밤을 보낸 날이었어요. 제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안아주었고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아왔던 제 욕망은 매일 밤 아내와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채워갔습니다. 20대의 저희 모습보다 더 뜨거웠어요. 저는 어렵게 다시 아는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맹세했고 죽는 날까지 아내 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위기는 또 한 번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달 뒤 아내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네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셋째를 낳고 정관 수술을 했는데 말이죠. 여보, 혹시 잊어버린 거야? 나 정관 수술했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와서 당신 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말이야?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저를 유혹해 10년 만에 부부관계를 시작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를 원하는 아내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바람을 피웠고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저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저를 유혹했다는 걸 말이죠. 이제야 궁금했던 그날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봤지만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모르겠어. 난 분명히 정관 수술을 했고 임신은 불가능해. 그렇다고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라며 빙빙 돌려서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나를 의심할 줄은 몰랐어. 좋아. 이 아이는 지우고 우리도 이혼하자. 그럼 됐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야? 내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라며 되려 큰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순간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었어요. 아내 없는 삶은 저에게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뱃속의 아기 내 아이 맞아. 우리 아이 맞아.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말 좀 하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고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래 남의 자식이면 어떠냐. 내 아내가 내 옆에 있겠다는데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원인은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임신은 제가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임신한 아내는 저에게 합방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잠자리가 불편해 서로가 각방을 고집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아내의 배를 만지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나중에는 뱃속의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일 거라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점점 겁이 났어요.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의 아빠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힘만 있으면 모두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젠 연기하는 것도 질렸고 아무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자식을 제가 키워야 하다니요. 전 그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고두고 미워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Remix. Turn up the bass.
이튿날 이혼 소리를 준비했고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아내를 만날 준비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이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병원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저에게 실망했다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저 역시 옆에 딸이 있는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혼 소리를 꺼내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아내는 화를 냈고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이건 아니야. 이 아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키워? 난 이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내가 양육비는 죽을 때까지 줄 테니까 그만하자. 또 그 소리야? 이 아이 당신 딸이라고.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야? 몇 번을 말해. 나 정관수술한 씨 없는 수박이라고.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임신될 확률이 0.1%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제 아내가 딸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네주더군요. 자, 유전자 검사 해봐. 만약에 당신 딸이 맞다면은 이번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저는 마지못해 머리카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지 말라고 했죠. 하루가 1년같이 시간이 갔고 보름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지를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사지에는 진짜 확률 99.9%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검사지를 들고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를 냉랭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던 아내가 딸아이를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저는 넷째를 안고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넷째 아이의 눈은 내 눈을 꼭 닮아 있었죠.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오더니 자신감이 불긋 솟아났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정관수술하고도 아이를 가진 놈이다. 내가 진정한 사나이다. 우리 부부는 애를 넷이나 낳았다. 나는 정자왕이다.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은 웃음이 터졌고 저는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막둥이의 재롱으로 매일매일 더 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으로 가득했던 날들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 남았답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아껴주고 믿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 아내와 저는 보통의 가정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의 잘못으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내는 아직도 저의 외도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잊은 척하며 살아가겠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내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